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2월 1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 한전기술 1% 정도 하락하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30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5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6,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기관 투자자 580억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었고요.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2월달 옵션 만기 이후 이제 금요일에 장이 한번 열리고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죠. 그래서 설 연휴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협상단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협상단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 초나 혹은 2월 말이나 이제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협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고루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오르긴 하지만 크게 이제 힘을 받는 것처럼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올랐던 것이 반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이기도 하고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되기보다는 적절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정도 바짝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10조 이탈했던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수급이 작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열심히 매수를 하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세가 없다. 코스닥은 보합 마무리되었고요. 110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지만 사실 크게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의 매수는 없습니다. 연기금, 기타 금융, 보험 이런 투자자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들어온 수급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0.6% 하락했고, 니케이는 2%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보합, 상해종합도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니케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휴장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일단 진행이 되었고, 상해는 보합. 그래서 니케이는 계속 최근에 강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고점에서 오랫동안 주가가 좀 머물러 있을 때 확실히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1,452원이고요. 6.8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뚝뚝 주기적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낮추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서 환율 또한 같이 그 추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타겟은 아마 1,4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내려갔다가 반등을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제 좀 상황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환율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증시 동향입니다. 선물 지표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0.2% 수준으로 선물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도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 특별하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비슷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랑 은값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은 지금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조금 또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최근에는 암호화폐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근데 이전에는 암호화폐가 빠지면서 금값과 은값도 같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값, 은값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만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이전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장부에 따라 거래되는 그 상황에 따라 사실상 비트코인 자체는 복제가 좀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제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거래소 내에 사고가 터져서 출금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신뢰 자체가 조금 꺾이는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가 깨졌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초반에는 바짝 밀어줬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금값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움직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자력 테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94,100원으로 보합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피크 찍고 올라갔던 거와는 좀 다르게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더 올라가지 못한 채로 눌러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고요. 언제든지 시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반등하는데 왜 못 가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의 반등에서도 사실 뭐 특정 종목 위주로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테마가 일부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뭔가 대세적인 테마의 관심도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트리거가 아직 당겨지지 않아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명분이 주어질 때까지는 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계속 흔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흔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좀 더 길게, 크게 가져가시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기보다는 여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120만 주 매수했고요. 합쳐서 뭐 450만 주 정도 바짝 매수했는데요. 뭐 이전에 이탈한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움직임 없고 수급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금융투자도 뭐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2.4% 반등했고요. 서서히 이제 고점을 높입니다. 현대건설은 다르죠. 왜냐하면 리밸런싱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이 현대건설은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이탈을 하고 있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단기간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월 말까지. 그래서 그러한 이슈를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겠죠. 3월 초 정도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원자력 테마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현대건설은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전기술은 1.16% 정도 하락했고 14만 4천 원. 뭐 계속 지루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짝 한번 올라가고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벨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레벨업 한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거래량 자체는 120만 주 정도였고요. 크게 변화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수급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NT에너지가 조금씩 힘을 냅니다. 7% 가까이 올랐고요. 4만 7천 원 정도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 21선 지지선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아래로 주가를 계속 올라갈 때마다 눌러왔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121선을 뚫고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증가했고요. S&T에너지는 저는 충분히 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좀 더 저항을 받고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4,000주 매수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BHI는 오늘도 보합이었고요. 800원 정도 올랐고 74,400원. 뭐 비슷한 구간에서 8만원 아래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서 좀 뜸을 들이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BHI도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매도했는데요. 크게 뭐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환밴드도 비슷한 구간 유지하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계단을 만들 상황이 오고 있고 이제 다음 계단에는 한 35,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 적은 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36,000원, 37,000주 정도 이렇게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는 1.7% 올라서 3만원 정도 마감되었고요. 계속 이제 뚫고 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언덕을 그렸고요. 그 다음 이제 언덕을 그려야 될 차례가 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크게 그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S&T에너지와 유사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매수했고 11,000주, 기관 투자자는 일부 매도했습니다. 뭐 크게 수급은 지금 보이는 수급은 없습니다. 우진은 4% 가까이 반등했고요. 25,200원. 그래서 우진도 비슷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진은 고점 라인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상승 때는 뭐 이제 고점을 또 갱신하겠죠. 아주 전형적인 상승 차트라서 뭐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시다가 60일선이 이제 깨지는 구간이 오겠죠. 그런 구간에서는 좀 쉬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확실히 힘을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했는데요. 어제보다는 적었고 일단은 일부 매도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12% 정도 올랐고요. 9,170원.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서서히 고점을 뚫기 시작합니다. 오늘 만원까지 찍었었고요. 작은 종목 위주로 오늘 움직임이 컸죠. 거래량도 5,600만 주까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지만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오늘 대장주였죠. 30% 상한가 쳤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에도 2연상을 치고 또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만들다가 또 한 번 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짝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전환되자마자 또 상을 쳤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4,000원 근처에서부터 벌써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리뷰를 시작하고부터는 뭐 주가가 지금 거의 뭐 폭발하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메인이 좀 위에 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 우리 기술 이렇게 출발하는 거 봤을 때는 작은 종목들 먼저 갔기 때문에 큰 종목들도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7,627억이었고 전년 대비해서 25%가 감소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실적은 연결 이익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이익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상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상승분이 축소되긴 했지만 뭐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뭐 실적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본다면 뭐 지금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의 동력 자체는 저런 실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대우건설의 실적이 좋지 않았죠. 건설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향후 원자력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수주 기대감으로 대우건설도 어제 거의 상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짝 지금 이 힘을 받고 있어서 하나 둘씩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고요. 그 움직임은 그냥 만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요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들여다봐서 그거 분석하는 거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냥 과거 데이터고요. 전체적인 추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차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이 현실화되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제가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목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실적 발표 외에도 남부발전과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380MW급 가스터빈, 초대형 가스터빈이죠. 3기를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생산 역량을 확대해서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또 3개를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동 복합발전소와 500MW급과 그 다음에 고양 창릉 열병합발전소에 또 2기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한 기네요. 그래서 고양 창릉에는 500MW급이고요. 하동 복합은 1000MW급이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80MW급과 나머지 120MW급은 소형으로, 중소형으로 메우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이 가스터빈이 계속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일감이 쌓이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머스크 쪽에도 가스터빈에 대한 생산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이 생산 캐파가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주만 한 것만 건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중동, 그다음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 쪽 해가지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1년에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8개까지인가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치 일감은 다 쌓은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가스터빈 저렇게 이제 수주를 했을 때 그래도 한 개당 수주 금액이 2천억 정도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8개 바짝 하면 1조 이상, 1조 6천억까지도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야심찬 가스터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미국의 전력 확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기료 상승을 계속 AI 데이터 센터 탓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빅테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전기료 상승을 막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를 압박하면서 빅테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혹은 직접 전력을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이제 원자력 기업, SMR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머스크도 지금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는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머스크는 가스터빈 쪽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요 빅테크 기업들은 SMR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터빈도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청정 에너지 쪽에 무게를 두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이면서 그 이제 전력 확보를 잘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것이었고, 특히 이제 전력 확보에 대해서도 이 전력에 대한 확보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건설 기간이 너무 길면 또 전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SMR을 최대한 빠르게 지어서 그것을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발전원을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발전원을 지으면서 그 송전로를 통해서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전력망 구축을 생략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이 중요한 기술인 거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토록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 전기료 상승을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AI를 더 이제 경쟁력 있게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뭐겠죠? 당연히 이 빅테크들이 선택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규모 경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SMR에 대한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2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10개, 20개씩 만들어서 그 규모 경제를 형성하고 그것을 반복 작업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혹은 장기적인 전력 구매를 통해서 그런 이제 이 위험성을 낮추겠죠. 그리고 SMR을 이제 건설 형태로 짓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이제 모듈을 찍어가지고 그 레고를 조립하듯이 완전히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 니은자 레고를 만들고 한 기업에서는 이 네모난 레고를 만들어서 둘이 그냥 가져와가지고 팍 이렇게 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SMR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꼭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모듈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거고, 그것을 대량 발주를 통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듈 시기가 사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면 그 시기가 도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인도도 AI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에 밀렸습니다. 인도가 12위에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AI 활동성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3위까지 올라와 버렸고요. 우리나라는 4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이 AI에 대한 강국이 힘들다는 것을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지 지금 현재 횡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이제 패권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에너지에 대한 무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2047년까지 원전 용량을 이제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거고요. 요 중에 상당 부분을 또 인도의 국내 이 역량으로 충족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인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TPC라는 이제 인도의 최대 발전사가 원전 부지 30곳을 물색했지만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서 좋긴 하지만 점점 이제 인도도 이 원자력에 대한 자립, 그 다음에 그 산업을 키워가면서 노하우를 쌓아갈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가 싼 상태에서 기술력을 따라왔을 때는 제2의 중국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혹은 이 원자력을 대등하게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세계 시장에 있어서 우리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 2, 3위가 모두 다 원자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원전을 또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6기를 신설해서 에너지 계획을 확정했고요. 2030년까지 전력 비중 60%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점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추세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는 지금 원자력의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는 지금 한국형 SMR 상용화 첫 단계라고 하고요. 2월 중에 이제 이것을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늦죠. 이제 설계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그게 인허가 취득이 되어서 언제 제작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운영되기 시작하는 SMR 모듈만 벌써 10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이제 짓겠다라고 하니 정말 이제 속이 터지는 상황이죠.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기술력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엔 시간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뭐 1년, 2년 늦춰지는 것이 정말 이제 시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에 그런 뒤처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국가도 저렇게 대폭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가 AI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네시스 미션을 본격화한다라고 하고요.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가 협력해서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정말 그냥 AI를 위해서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올인을 하고 왜 저런 경제 1위 국가가 저기에 몰두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뒤처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 인도가 앞에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계속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순간 그냥 늦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전망은 좋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K원전을 이제 미국에서 설명회를 했고요. 이제 텍사스의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 현지 기업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의 11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에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또 협력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한전 기술도 그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이 하반기에 한미 원자력 협력과 베트남 원전 사업을 통해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6만 4천 원. 그래서 메리츠 증권은 지금 하반기에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형 모듈 원전 말고도 초소형 원자로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라, 이노베튬 이렇게 글로벌사가 또 안전성 핵심 현상 평가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성까지 다 평가를 했다면 이제 이 MMR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용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것은 미국 내에 이제 육군에다가 건설을 할 것입니다. 저런 모델들을. 그래서 향후 2028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육군에 그런 대형 그 초소형 원자로를 깔아가지고 향후 이제 전력이 끊기는 것을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계속 저런 이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확정되고 나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아까도 보셨듯이 대미 투자가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는 증권사 분석도 있으니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재미없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기대는 많이 차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차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제 설 전에 옵션 만기 하루 하고 금요일 끝나고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죠. 그래서 2월은 그냥 가볍게 좀 보고 3월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